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오늘 아침 날씨 매우 환상적입니다. 파란 하늘과 푸른 잎사귀 그리고 기분 좋은 선선한 바람까지 불어오는 아침입니다. 이제 3일 뒤면 국회의원 신분이 되는 윤미향 당선인의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가의 공적 자금이 지원된 의혹인 만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검찰의 강력한 수사가 이제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대목입니다. 시간은 3일 남았다. 누구 편일까요? 잠시 후에 이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윤미향 당선인은 3일 후면 국회의원 신분이 됩니다. 윤석열 총장은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의 공적 자금이 들어간 의혹인 만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남은 3일 동안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윤미향이 직접 이제는 입을 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는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라는 입장은 여전한데 기류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우리 박용진 의원을 포함해서 정의연 문제에 대해서 소신 발언을 한 이른바 민주당의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선의 강창일 의원은 감옥 갈 수도 있다. 윤미향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간은 과연 누구의 편일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은 오늘 정의연 정대협의 지금까지의 활동과 관련해서 위안부 인권운동 30년 기로에 섰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경고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91년부터 증언에 나선 피해자 할머니들의 내상이 깊어지도록 내비뒀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것은 사실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민간에게 과도하게 떠넘긴 결과다라고 한겨레 신문도 오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점점 관료화돼 가고 있다. 이 가운데서 도덕적 해이 현상까지 나오지만 그 누구도 지적할 수 없었던 이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해놓은 겁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코로나와 관련돼서 국내에서도 코로나 이른바 어린이 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을 한 겁니다. 방역당국은 해외에서 확산에 따라서 국내 감시를 가동했는데 하루 만에 코로나 어린이 질환으로 의심되는 2명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음성이라지만 이미 코로나에 걸렸다가 회복됐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일면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대한민국 재계의 부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건데 카카오 창립자 김범수 의장이 현대차 부자보다 돈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의 지역, 제조업에서 테크, 바이오로 재편되고 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 국면을 맞으면서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분석 기사가 실렸습니다. 흥미롭군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여야가 원구성에 합의를 했습니다. 상임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민주당이 11개의 상임위를 가져가고 통합당은 7개의 상임위를 가져가기로 11대 7로 배분에 합의됐다는 소식도 오늘 중앙일보는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이자 늘 품에 법전을 들고 나오는 오늘도 법전 들고 오셨죠? 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정의연 정대원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최초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박용진 의원 오늘도 모셨습니다. 오늘은 현역의 날입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에서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맞다, 모두가 맞다고 할 때 아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분입니다. 소신의 아이콘 김영태 의원이 모셨습니다. 저희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자 북한 문제 전문가, 통일 문제 전문가입니다. 한양대학교의 김수경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이자 정치부 베테랑 기자 출신이죠. 이재명 부장 모셨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도 3가지 준비했는데 하나씩 전해드리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어디에 윤미향 당선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특정 매체들의 출연에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해명해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윤 당선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 뭘 하고 있는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배후. 급기야 친여 방송인으로 손을 꼽히는 김어준 씨는 이용수 할머님의 기자회견 배후가 있다라는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그게 이용수 할머님이 쓴 게 아닌 것 같다라는 근거 없는 추측까지 했습니다. 왜 이럴까요?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우발적. 유엔사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이 북한군의 우리군 GP 사격과 관련돼서 이거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우리군은 분명히 북한이 우발적으로 쏜 거라고 했습니다. 왜 다른 걸까요? 군은 밝혀냈습니다.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지혜 도이즈구쇼 오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나섰다라는 것이 사실상 새로운 뉴스입니다. 윤 총장이 직접 나서서 뭐라고 지시했는지가 오늘의 톱뉴스 주제입니다. 함께 보시죠. 윤석열 총장과 윤미향 당선인의 시간 싸움이다 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일단 3일 뒤면 윤미향 당선인은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회기 중에는 체포당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검찰도 이를 잘 알고 있을 테죠.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그래서 지시했습니다. 윤 총장, 대검 간부들에게 지시했어요. 공적 자금이 투입된 중대 사건이다. 윤 총장의 이 첫 마디는 이번 사건을 검찰이 어떻게 규명하느냐, 검찰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와 관련된 시각이 잘 담겨 있는데 윤 당선인의 이 의혹은 국가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중대 사건이다 라고 윤 총장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납니다. 신속하게 수사하고 언론에 제기된 모든 의혹을 규명하라. 키워드는 2개입니다. 신속, 모든. 즉 다시 말해서 윤 당선인이 3일 후면 각종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국회의원 신분이 된다는 것을 윤 총장이 의식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언론에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총장 본인이 직접 체크를 하고 있다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검찰 수사 내용을 살펴보면 자금 추적을 전문으로 하는 자금 추적 전문 수사관을 이미 붙여놨다는 겁니다. 이 계좌 추적의 달인,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거를 추적하는 전문가, 수사관이 이미 붙었다. 윤미향 당선인의 소환 시기를 고심 중인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기자, 사실은 검찰이 지금 뭘 수사하고 있느냐? 오늘 많은 조간신문, 검찰 출입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를 했는데 가장 돋보이는 건 윤 총장의 바로 이 지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회계 부정 사건이 이 사건의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금 추적 전문가까지 투입을 했고, 그리고 이미 압수수색 이후에 회계 담당자를, 정의원 측의 회계 담당자를 처음으로 참고인 조사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부로부터 들어온 공적 자금, 보조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개인 후원금들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그리고 윤미향 당선자가 개인 계좌로 받았다는 그 성금들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갔는지 이런 것들 추적하기 위한 건데, 결국 뭐 이 사건은 그렇게 제가 볼 때 복잡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금 계좌 등을 추적하다 보면 금방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검찰 입장에서도 시간 끌긴 하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속전속결로 빠르게 사건 수사를 임하지 않을까 싶고, 그런 점에서 지금 제일 관심은 그러면 윤미향 당선자를 언제 소환할 것인가 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뭐 계속 윤미향 당선자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불체포 특권을 갖는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뭐 체포 구금을 있어서는 회기 중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수사하는 데 자체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6월 중으로 빨리 매듭 짓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신속한 수사를 강조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3일 안에 뭔가를 소환할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은 급하게 서두르진 않고 찬찬히 준비한 뒤에 소환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윤미향 당선자를 여러 차례 부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거 약간 정치적 해석일 수도 있지만 7월 달에 공수처 발족 등을 앞두고 검찰이 또 예전처럼 먼지 털기 수사를 한다 이런 이제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충분히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빠르게 윤미향 당선자 불러서 한 차례 정도 불러 수사를 하고 매듭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특히 윤석열 총장이 지시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 들여다봐라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검찰 수사의 진행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정의원 측의 회계 부정 의혹,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의 개인 계좌로 모금을 했다. 즉 모금액을 다른 곳에 전용했느냐라는 의혹. 세 번째는 안성 쉼터 구입과 관련된 의혹. 그리고 이것 말고도 언론에서 제기된 아파트 5채를 현금으로 구매한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것이 있었냐라는 의혹. 그리고 윤 당선인의 남편 혹은 아버지와 관련된 의혹. 이렇게 크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정의원의 회계 담당자가 네네.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소환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소개해드렸지만 검찰 내에 자금 흐름만 추적하는 그 전문 프로가 있다는 거예요. 김프로. 그 검찰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거니까.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윤 총장이 기다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자가 혹시 사퇴할 거를 기다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되는 직전까지 그런 내용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김지대 앵커가 여러 가지로 다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핵심적인 그 혐의는 제가 봤을 땐 다른 것보다도 보조금 관리법 위반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위안부 피해자 법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위안부 피해자 법 12조에 보면은 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단체들한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고요. 그 근거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찾아봤듯이 몇십억에 해당하는 그러한 돈이 보조금으로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보조금 관리법을 보면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으면 10년, 그 다음에 용도에 사용하면 5년, 그 다음에 심지어 관리나 보고를 제대로 안 해도 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혐의에는 사실은 자유롭기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수사를 받은 사람이 참고인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예. 참고인으로 받았다. 검찰은 참고인을 부르는 데가 아니고요. 피의자를 갖다가 부르는 거고, 피의자를 수사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참고인으로 부르는 건데, 그 참고인이 누구냐? 회계 담당자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몸통은 누구냐? 그 윤미향 당선자, 그 당시 이제 대표였던 그 윤미향 당선자를 갖다가 부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국회의원이 체포당하지 않는 것이 언제나 체포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언제나 체포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기 중이 아니면은 체포당할 수 있고요. 현행 범인이 아니면은 마찬가지로 체포를 갖다가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임기가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곧장 회기가 시작되는 건 아니니까, 제가 보니까 한 6월 5일쯤에 다음 주 금요일 정도에 회기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결국은 검찰에서 윤미향 당선자를 소환하는 시기는 뭐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 주 뭐 수요일 이전까지는 부르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윤석열 총장은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른바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굉장히 성역이 없는 수사, 그리고 굉장히 정무감각이 없는 수사,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들이대는 것을 거리낌 없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윤 당선인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때도 이제 정경심 교수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전격적으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깜짝 쇼라고 할까?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윤 당선인은 사퇴는 없다라는 한 방송에서의 입장 발표 이후 계속해서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님의 기자회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본인과 관련된, 본인 주변과 관련된 갖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입을 닫고 있습니다. 급기야 민주당이 마련한 초선 의원 행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윤미향 당선인은 어디에 뭐 하는 걸까요? 한 조간신문은 잠적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지난 18일 사퇴 일축 라디오 인터뷰 이후 일주일 넘게 두문불출. 오늘 마침 당 워크숍이 있는데 그 워크숍도 빠질 것으로 보인다. 기자들은 전망하고 있고요. 여러 조간신문 기자들이, 그리고 저희 채널A 기자도 윤미향 의원의 의원회관이 될 530호, 그러니까
새 집 이사 준비로 지금은 굉장히 바쁠 철인데 의원회관이 530호로 가봤다고 합니다. 현재 텅텅 비었다. 미래통합당 곽대훈 의원이 썼던 곳인데 지금 전혀 새로운 의원실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곽대훈 의원 측 관계자는요. 윤 당선자도 보좌진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연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오늘 경향신문 보도 내용입니다. 변호인단과 함께 입장문 내용을 신중하게 확인 조율 중. 시간이 더 걸릴 거다. 그러니까 지금 윤 당선인은 검찰 수사를 대비해 변호사들과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회계 자료를 정리하며 검찰 조사를 대비하는 것 아니냐. 국회 개원 전 입장문 발표할 것은 아직도 미지수라고 합니다. 530호 의원회관실. 저희가 직접 가봤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자, 국회에 딱 들어가면 왼쪽에 의원회관이 있는데요. 회관실에 530호가 윤미향 당선인이 새롭게 배정받게 될 의원실입니다. 이게 쭉 들어가자마자 보좌관 비서진들이 쭉 앉아 있어야 할 자리고, 저 방이 이제 의원이 있을 의원의 방인데, 지금 의원 방에 짐도 없고, 윤미향 당선인을 보좌할 보좌진도 안 보이고, 보좌진의 짐도 안 보입니다. 당선인의 어떤 새로운 집기나 가구도 안 보입니다. 그냥 빈집, 텅텅 빈집으로 보이는데, 김용태 의원님께서 저희 중에 가장 선수가 높으시니까 보통 이 시기,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이 시기에는 새로 의원이 되거나 뭐 다시 이제 재선이 된 의원들은 의원회관실 준비로 한참 바쁠 때죠. 그렇죠. 원래는. 지금 뭐 아마 이제 선임된 보좌관들이 사무실 세팅하고 이제 상임위 배정받는 이런 문제들 판단해서 정말 국회에서 엄청 바쁘게 뛰어다니죠. 예. 이번 사태는 이미 이제 마지노선을 넘었고 갈 때까지 갔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윤미향 당선인의 사과도 정의기억연대의 자체 진상조사나 민주당의 진상조사도 이제 다 늦었습니다. 그리고 뭐 진상조사 이후에 민주당에서 제명 조치하는 것 그것도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본인이 사퇴하지 않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뭐 국민의 이름으로 당선됐다고 주장하시니까요. 사퇴하지 마시고 검찰 수사를 받기 바랍니다. 저는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공적 자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엄정하게 수사라는 말 그것도 매우 무게가 있지만 예. 바로 어제 그제 이용수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그 말이 무게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기됐던 모든 의혹 검찰에서 잘 밝혀주기 바란다. 저는 그분의 그 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분의 말씀을 받아서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사태를 보면서 다시금 뼈저리게 깨닫는 게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어느덧 정의기억연대, 그 전에 정대협이 정말 헌신적인 이 활동가들이 할머니들의 기억을 토대로 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이 참혹한 희생들을 전 세계에 알리는 작업들을 해왔는데 어느 순간 윤미향 당선인의 정의기억연대가 돼버리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 활동이 돼버린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절대 권력이 되었고 불가피하게 절대 부패가 나타난 게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야 될 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예. 그 이용수 할머니의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뼈가 저립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운동이냐? 우리 윤미향 당선인 정의기억연대가 숱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피해자 중심주의. 자, 박근혜 정부 위안부 피해 할머니 합의했을 때 정의기억연대 나가서 옆에 계시지만 민주당에서 뭐라고 주장했죠?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계속해서 일본에 대해서 얘기할 때 피해자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이 한일협정 깰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 근데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할머니들 어디 계시죠? 피해자는 어디 있느냐? 제가 구차하게 할머니들 정말 모금 행사 힘겹게 하고 배고프다고 뭐 사달라고 그랬는데 안 사줬다는 그런 얘기까지 제가 정말 하는 게 너무나 스스로 참혹합니다. 예. 저는 다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이제 할머니의 말씀대로 피해자 중심주의에 서서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가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할머니들 돌아가시기 전에 해결해야 됩니다.
할머니들 돌아가시고 나서 이 운동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정말 피해자 할머니들 돌아가시기 전에 이 할머니들이 따뜻하고 정말 그 힘들지 않게 사실 수 있는 모든 토대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 이용수 할머니의 간절한 바람, 우리가 바라는 거는 우리 미래 세대가 한국의 청소년들, 일본의 청소년들이 이 위안부 피할머니들의 진실을 알고 미래에서는 서로 역사를 직시하면서 화해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거를 이제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 따라서 이 정의기억연대 포함한 모든 운동의 방향을 새롭게 세팅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싶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은 검찰의 조사를 일단은 지켜보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해찬 대표는 개별 의원들에게 의견을 자제해달라라는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선의 강창일 의원이 윤 당선인 문제에 대해서 당 지도부의 입장과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미향 감옥 갈 수도 있다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년 활동을 하시다가 정치권에 온 것에 박수를 치고 싶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지적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명해야 돼요. 또 재판 시작되지 않겠어요? 벌금이 나오는지 감옥에 가야 되는지. 그 전에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그런 게 나타났다면 이 법적 책임을 지고 또 사퇴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감옥 갈 수도 있다. 이거 박용진 의원님. 네. 이해찬 대표가 개인 의원들의 개인 의견은 함구하라라는 이른바 지시를 했지만 강창일 의원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함구하라고 한 적은 없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조간신문들은 해석했습니다만. 해석이죠. 예. 기자들의 해석이고요. 개별 의견 개진을 좀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제출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예단들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점에 김영춘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자진 사퇴 언급을 하고 이러면서 급격하게 당 의견이 이렇게 기우는 거냐 그랬는데 김영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에서 신속하게 진상조사를 하고 본인 해명을 듣고 그로 인해서 정치적인 절차를 밟아가는 이런 타이밍을 이제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늦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윤미향 당선자 같은 경우도 이제 피고발인 신분으로 이 자신이 해명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강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다 열어봤을 거고 자금 추적과 관련해서 전부 다 샅샅이 지금 뒤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본인 해명도 듣지도 못하고 또 자료를 갖고 있지도 못한 저희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의견을 가지고서 사퇴해라 말아라 이렇게 예단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겠냐라는 말씀인 거로 저는 이해를 했고, 제가 드렸던 말씀, 회계 투명성, 그거는 대기업도, 사회단체도, 법인도, 그리고, 하다못해 동네 조기축구에도 다 똑같이 회계 투명성을 지키지 않으면 다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식이다. 이런 얘기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강창일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본인은, 의원지 이제 불출마를 하셔서 물러나시긴 합니다만 한일 의원연맹의 회장을 역임하셨고 일본 통이다. 그리고 일본 통입니다. 그래서 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본 측에 상당히 강하게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일본의 이른바 지한파 의원뿐만 아니라 아베 측근들을 만나서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종의 배신감이랄까, 일종의 허탈함이랄까 이런 것들이 더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센 발언이었어요. 윤미향 감옥 갈 수도 있다.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용수 할머니와 그리고 또 일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의견을 같이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시민운동 활동을 하다가 그리고 위안부 관련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국회로 오는 것에 대해서 박수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그 운동을 같이 했던 분들하고 동의와 합의 과정 없이 오게 된 것에 대한 어떤 날카로운 지적을 다시 하신 것 아닌가. 강창일 의원께서. 예, 그래서 강창일 의원의 그 지적은 지적이고요.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 이제 정말로 신중하게 그리고 일거에 이 해명들을 하셔야 될 거고 검찰 가서 하기 전에 바라건대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이 운동을 책임졌었던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직접 해명하는 자리도 가져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하나 꼭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강창일 의원이나
김용춘 의원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박용진 의원의 이런 얘기들이 과연 극우 그 친일 단체의 발언이나 음모인지 아니면 박용진이 친일이냐? 정말 일본 예. 일반 시민들의 상식, 정말 상식적인 문제 제기인지 예.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정말 이런 문제 갖고서 이렇게까지 서로 나눠져서 싸워야 된다는 게 너무나 서글픕니다. 이건 상식의 문제 아니에요. 예. 돈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김용태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1. 정치권이 입대지 말자. 요거였고요. 2. 진영 논리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뭐 내 편 감싸기, 내 편, 니 편 갈라서 가는 문제 아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일이 가버리는 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분 넥타이 색이 비슷하시군요. 다음엔 파란색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 내부에서 다른 기류도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이용수 할머님의 거부감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이른바 이야기를 하면서 이용수 할머님이 배고프다라고 해서 기부금을 받은 걸로 할머니도 밥을 사주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같은 당이지만 최민희 의원은 박용진 혹은 강창일 의원과는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기부금이 들어왔는데 내가 배가 고팠다. 그래서 맛있는 걸 먹자고 했다. 그런데 안 됩니다라고 했다. 거기서 모금된 돈으로 누구 개인에게 누가 밥을 먹자 그러면 지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 이용수 할머니께서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거부감을 보이실까?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됩니다. 김수영 교수님, 지금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할머니의 거부감을 납득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할머님들을 위해서 모금한 모금액으로 할머니들이 배고프신데 밥 사줘서 안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문제를 합리적 추론이 아닌 진영 논리를 따라가게 되면 이런 궤변 혹은 기적의 논리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번에 이제 그렇게 최민희 전 의원이 말을 하니까 아니 그렇게 투명하게 기부금을 뭐 처리할 것 같으면 그동안 왜 그렇게 많은 회계상의 오류와 누락이 있었냐고 대번에 나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리고 밥 한 끼를 왜 못 사줍니까? 당연히 그 집회에 할머니들을 모셔다가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다 듣게 했고 그런 행사가 있었으면 나중에 저녁에 끝나고 밥을 먹고 그거를 회계 처리하면 되죠. 예.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이렇게 집행했다라고 하면 되는 건데 도대체 왜 기부금을 할머니 밥 사주는데 못 쓰는지 또 그것이 왜 섭섭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말 자체가 결국은 진영 논리죠. 그러니까 뭔가 민주당 혹은 윤미향 측을 지지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궤변이 나온 거고요. 좀 화가 나는 게 만약에 윤미향 당선인이나 혹은 민주당에서 좀 미리 좀 사전에 적당한 선에서 이제 해명을 하고 뭐 이렇게 처리를 했으면 이렇게 뭐 정치인들이 뭐 여론이 뭐 언론인들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물고 뜯어서 막 그 정의원 정대협의 대의가 훼손될 때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도록 윤미향 당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발언을 좀 자제해라 입장을 뭐 나중에 정리하겠다 좀 기류를 보고 얘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지금은 뭐 편가르기가 너무 심해져가지고요 당초에 그냥 회계부정 정도 그리고 그것을 규명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으면 가장 좋았을 일이 지금 뭐 이 운동 30년 동안 쌓아온 공든탑이 그냥 다 무너지고 운동의 대의 자체도 막 훼손되고 심지어 할머니의 말도 못 믿겠다. 할머니가 그렇게 기자회견을 한 것이 꼭두각시처럼 앵무새처럼 누가 써준 것을 그냥 외워서 말한 것이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와야 될 때까지 도대체 뭘 했는지 그 점이 너무 화가 나고 아쉽습니다. 예, 기부금으로 할머님들의 식대를 써서는 안 된다라는 최민희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김현아 의원과 김근식 교수는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먼저 김현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안성 쉼터에서 놀고 먹은 건이라고 반문을 했고요. 김근식 교수 같은 경우에는 코가 막힐 궤변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여기 나온 오늘 김수경 교수도 이것은 궤변이다라는 개인 의견이시죠? 네네. 판단은 여러분께서 언제까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재명 기자, 예. 일단은 상식적으로 언뜻 생각해보면 할머니들을 위한 기부금으로 할머니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게 왜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최민희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야당은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야당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뭐 이미 김수경 선수가 잘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기부금 진짜 사용에 있어서 할머니들을 위해 쓰는 게
할머니를 위해 쓰기 위해서 기부금을 모았는데 그걸 할머니들을 위해 쓰는 게 문제가 된다는 발언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용수 할머니가 모금 활동에 뭐 본인 생각에 동원됐다 이렇게 생각하셨고 동원 때 생각을 하셨는데 모금 활동한 이후에 너무 배가 고파서 밥을 사달라. 그런데 돈이 없다고 얘기했다는 게 꼭 기부금을 써달라 이런 걸 떠나서 예. 그 인정의 문제를 얘기한 거죠. 인정의 그렇게 문제. 우리가 동원되고 어떻게 보면 위안부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 표현을 그대로 빌면 정대협이 우리 할머니들을 팔아먹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냥 섭섭함을 표현한 건데 그거를 이해 못하겠다는 그 마음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지만 정대협의 문제, 가장 핵심 문제는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대협이 어떻게 보면 위안부 활동을 독점했는데 실제 알고 보니까 그 피해자분들은 정대협이 활동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고 또 정대협이 우리를 통해서 모금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용이 어떤지 알지도 못했고 지금 와서 보니 더 화가 많이 난다. 이것이 지금 문제의 본질인 건데 자꾸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로 이어집니다. 그가 제기한 배우설. 여기서의 그는 방송인 김호준 씨입니다. 이용수 할머님의 회견이 할머니가 직접 쓴 게 아니다. 누군가 배후에 있다, 소위. 음모를 제기한 겁니다. 일단은 먼저 이용수 할머님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왜 이렇게 지금은 당해야 되고 내가 늦게 깨서 살았는 게 이게 죄입니까? 왜 이래 당해야 됩니까? 끝까지 이렇게 당하고 있는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할머니들한테 내가 이렇게 해결하고 왔다. 언니, 동생들 내가 이렇게 해결하고 왔으니 나를 용서해 달라고 빌랍니다. 할머님이 눈물로써 기자회견을 한 이 회견문, 이 회견 내용을 할머니들이 쓴 게 아닌 것 같다. 배후에 누군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음모 제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호준 씨가 방송에서 한 말입니다. 기자회견문 읽어보면 할머니가 쓰신 게 아닌 건 명백해 보입니다. 정신대하고 위안부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할머니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최영상 대표가 공주장하는 바가 비슷한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소수 명망가에 의존하지 않고 뭐 이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등장하는 전형적인 단어예요. 소수 명망가. 누군가가 할머니에게 왜곡된 정보를 주고 뭐 이런 발언을 한 것이다. 김용태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호준 씨의 방금 발언. 또 김어준 씨군요. 조국 사태 때 진짜 혜성같이 등장해서 이 음모론을 뭐 수도 없이 제기했던 분이시죠. 이번에 여기도 또 나타나셨습니다. 이 유시민 씨가 어디에선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대요. 여론전쟁에서 메시지 싸움에서 잘 안 되면 메신저를 공격해라. 예. 이 아마 전형적인 그런 수법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를 잘못 골라도 한참 잘못 골랐습니다. 어떻게 상대를 이용수 할머니를 고를 수가 있습니까? 이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거, 그거에 대해서 진위를 의심하고 나아가서 아예 배후에 누가 있다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거, 그게 과연 사람으로서 할 도리인가요? 그리고 우리 김어준 씨가 어디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죠? 독립법인이라고 주장하는데 TBS는 서울시에서 80% 예산 보조를 받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서울 시민의 돈으로 이 운영되는 바로 공적 기관인 TBS에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자, 저는 제가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정혁진 변호사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자, 이런 건 정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아니냐? 예. 그랬더니 뭐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뭐 아직은 뭐 유보적이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명예훼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쭤봤더니 이거는 본인이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3자가 고발해도 되는 문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라도 정말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예. 이런 무책임한 음모론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단순하게 여론전쟁에서 무언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서 윤미향 씨를 구하고 정의기억연대를 이 검찰 수사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천만의 말씀 국민들이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고 검찰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이 문제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예. 바로 이용수 할머니께서 이
정의기억연대에 그간 행적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어준 씨의 발언이 이른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김용태 의원님께서는 말씀 주셨는데 정익진 변호사님, 아까 이거 뭐 검토해봐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 변호사는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아무나 고발은 할 수 있는데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이용수 할머니가 더 이상 고발을 유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뭐 더 이상 수사는 진행되지 않을 것 같고요. 뭐 말 나온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용수 할머니가 밥 한 끼 안 사줬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밥을 못 먹었다라고는 저는 해석이 안 돼요. 그건 뭐냐면은 이용수 할머니가 굉장히 내가 서운한 게 많았다라고 한 것을 내가 맛있는 거 하나 먹고 싶었는데 그것도 안 사주더라. 이 말에 함축돼 있다는 거지. 단순히 할머니가 밥 한 끼 못 얻어 먹었다고 윤미향 당선자를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자동사가 아니고요. 타동사예요. 목적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인이 내가 무엇을 정확하게 잘못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예컨대 밥 한 끼 지난번 안 사드린 거 서운하셨으면 그걸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이 그냥 뜬금없이 그냥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는 제가 봤을 때 더 화가 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아까 이제 김수경 박사님도 화가 났다고 그러셨는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밥 못 먹고 돈 없다고 해가지고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화가 나냐면 내가 무시당했다. 내가 이용당했다. 그런 감정이 들 때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여러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꼭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2주일 전에 20일 전에 처음 기자회견 했을 때 몰랐던 사실들이 그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지니까 알지 못했던 근데 그게 다 나를 내세워가지고 그랬던 것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이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용만 당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화가 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작 중요한 질문 답을 안 해주셨는데 네네. 김어준 씨의 음모론이라고 조간신문들이 표현하는 이 발언이 공적 매체에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갖고 할머님에 대해서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까? 김어준 씨의 말을 제가 해석을 갖다 해보면요. 한마디로 이용수 할머니는 아바타다. 뒤에 누군가가 있어서 그 이용수 할머니를 조종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다면 만약에 그게 진이라고 하면 그러면 예컨대 제가 있는데 박용진 의원 시킨 대로 제가 한다 그러면 저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명예훼손이다. 그러면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으면 명예훼손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 경우는 3자도 이용수 할머니 대신 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용수 할머니가 끝까지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김어준 씨의 이 음모론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할머님이 눈물로써 한 회견이 누군가가 써준 배후에서 누군가가 써준 그대로 이른바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할머님이 직접 쓴 것인지. 이용수 할머님, 나는 무식한 사람이지만 회견문은 제가 읽다 쓰다 이러다 썼다. 내가 썼다는 거예요. 옆에 수양딸 있으니까 이대로 똑바로 써달라고 했다. 내 나이 돼봐라. 글 똑바로 써지나. 그런 거 가지고 뭐라 하는 건 아니다. 다시는 그런 말 말라. 라고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수양딸도 직접 나섰어요. 매체 중앙일보. 직접 듣고 지웠다 고쳤다. 수일간 논의하며 회견문 썼다. 나랑 엄마가 직접 썼다는 거예요. 배우가 궁금하면 나에게 직접 연락하라. 라고 김어준 씨를 지칭해서 얘기했습니다. 영향력 있는 방송인이 가만히 있는 시민을 상대로 배우니 뭐니 너무 화난다. 엄마 생각 아닌 건 한마디도 없었는데 억울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김수현 교수님, 그렇다면 김어준 씨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공적인 방송에서 음모를 제기한 거군요? 무책임한 거죠. 사실 저 수양딸이라는 분이 심지어 민주당원이라고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이제 김어준 씨는 뭔가 프레임으로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소수 명망가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할머니들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뭔가 뒤에서 누군가가 이걸 불러줬고 그거를 그냥 와서 읽은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사회운동이 어떤 그 피해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같이 싸워준 경우에 가장 갈 수 있는 최악이 뭐냐면 이 피해자들에게 그 칼끝을 겨냥하는 거예요. 피해자들의 기억이 잘못됐고 피해자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다. 혹은 그냥 누가 적은 것을 읽어준 거다. 그게 왜 위험하냐면
이 모든 정신대 혹은 위안부 문제의 시작은 뭐냐면 할머니의 기억에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할머니의 말에서 시작됐어요. 그 할머니의 말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일본 정부에 항의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데 그 할머니의 말 자체를 다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할머니가 하는 말은 지금 다 누가 조종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다.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일본 정부가 아마 제일 좋아할 거예요. 꼬봐라. 그 할머니들이 하는 말들이 다 그냥 이렇게 뭐 조작된 거다, 날조된 거다 하긴 그냥 뭐 남이 적어준 거를 그냥 읽는 거다 해버리면 일본 정부 제일 좋아하겠죠. 극우단체들도 좋아할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극우단체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거짓말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파장이 클 수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칼끝을 다른 사람도 아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말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런 음모론을 제기했다는 건 대단히 위험하고 파장이 매우 클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공적인 방송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매우 유감스럽다는 생각입니다. 김원식 씨가 무슨 의도로 저런 발언을 했는지는 뭐 본인의 생각이니까 저희가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과 분명히 다른 이야기를 한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은 제가 말끝마다 이재명 기자, 이건 패널 개인의 의견이죠. 개인의 의견입니다. 네. 다른 분의 해명도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굉장히 불필요한 사족을 다는 데는 사실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최소한 진행과 논평은 구분돼야죠. 그게 방송이 어떻게 보면 기본일 텐데 뭐 신문에서도 사실과 오피니언이 의견이 구분돼야 하듯이 당연한 건데 TBS에서 김원식 국민 진행자인데 본인이 다 논평을 또 합니다. 더욱이나 더 큰 문제는 이번 발언에서 사실 어디까지 다 추정입니다. 다. 그러니까 뭐 근로 정신대 문제와 위안부 문제를 구분하는 거 보니까 이건 보통의 얘기가 아니라 뭐 기자회견을 주선했던 걸로 알려진 최용상 가자 평화인권당 대표의 얘기가 아니냐 뭐 이런 추정이고 또 소수 명망하는 단어를 할머니가 쓸 수 있느냐 어디까지 다 추정입니다. 근데 추정을 가지고 명백해 보인다. 그건 분명한 논리적 오류를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 아닌가 싶고 결국은 처음에 이용사 할머니가 기자회견 했을 때 기억이 달라졌다. 기억이 흐릿해진 것 같다. 이렇게 기억의 문제로 처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방어를 했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친일 프레임으로 더 큰 프레임을 가져왔었는데 그것이 문제 제기한 당사자가 이용수 할머니이기 때문에 더 이상 먹히지 않으니까 이제는 사실은 이제 지난 기자회견에서 이용수 할머니의 기억이 굉장히 뚜렷하다는 게 증명됐죠. 본인이 언제 끌려갔고 언제 위안부 사실을 처음 토로했고 이런 게 다 드러났는데 사실 기억이 굉장히 뚜렷하다고 느꼈던 제가 개인적으로 핵심은 그런 본인의 개인적인 기억들을 했다는 것보다는 30년간 정대협 활동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다. 결국 근로정신대 문제와 위안부 문제가 섞이면서 일본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줬다. 이런 정확한 진단 속에서 해법 자체도 한일 미래 학생들이 결국은 계속적인 지속적인 협의와 토론과 이해와 화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나름대로 30년간 정대협 운동을 같이 해왔던 할머니가 그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내놨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굉장히 뚜렷한 기억력과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건데 그런 것들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배우사를 꺼낸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악의적인 음모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이재명 기자 개인 의견이죠. 개인 의견입니다. 예. 기억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기자회견 보시면은 이렇게 줄줄줄 읽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분명한 생각들을 전달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누가 그걸 만약에 써줬으면 그걸 다 기억해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기억이 엄청 좋으신 거예요, 기억력이.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도대체 맞지 않는 얘기인 거죠. 만약에 그걸 누가 사조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엄청 기억력이 훌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 김진애 놀직구쇼는 방송 심의 규정을 잘 준수하는 방송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친여 네티즌들은 돈 없는 할머니를 향한 조롱성 댓글도 달리고 있어서 오늘 그게 기사화됐습니다. 30년 공든탑 노역이 무너뜨렸다라고 할머니를 조롱하고요. 질투할 시기면 발로다라고 할머니를 비판하는 댓글이 달리고 있고요. 대구 경북 출신 역시 다르다라거나 저 대구 할머니는 애초에 정치인이다라는 인신공격성 비판의 댓글도 달리고 있습니다. 할머님의 기자회견 영상 댓글에는요. 토착 왜구다. 위안부 피해 할머님을 향해서 토착 왜구다라고 글을 쓰신 분은 아마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저 글을 쓰신 건지. 갈라치기 한 할머니 스스로 망하는 길 가는 건가. 할매 그만하이소 추합니다. 친일파다. 새누리당의 비례대표를 신청하라 라는 식의 조롱성 댓글도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박용진 의원님 이런 글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언론에서 저런 거를 전해주지도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예. 우리 손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이제 2번 저렇게 힘들게 하는 일이 이렇게 전달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극소수 중에 극소수의 사람들이 저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아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어준 씨가 이렇게 일종의 음모론으로 읽힐 수 있는 이야기를 프레임을 제기하는 거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수경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정리된 기자회견문보다는 1시간 넘게 이렇게 격정적으로 얘기하셨던 내용들을 잘 새겨드릴 필요가 있고요. 저나 김용태 의원님이나 기자회견문을 사실상 직접 쓰는 그런 국회의원인데 저도 구술로 하는 말을 하고요. 회견문으로 하는 그 문장으로 정리하는 건 달라요. 그거를 그렇게 추측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상처를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이재명 기자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정의기억연대가 가지고 있었던 한일 위안부 협정과 관련된 입장과 피해자 할머니들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계속 이제 나왔었거든요. 조금씩 다르다, 다른 분들이 계시다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이분들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돈을 받을 건지 말 건지로만 우리가 이해를 했었는데 이용수 할머니는 2번에 걸친 기자회견을 통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국민들에게, 일본 국민들에게 미래를 구하는 열쇠말을 주신 거예요. 우리 미래 세대들이 서로 싸우면 안 된다.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뉘어서는 안 된다. 역사 교육을 같이 해야 된다.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하신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느 한 집단으로부터, 어느 한 국가로부터 피해를 받으면 평생 있지 않고 그 국가를 저주하고 심지어 개인적인 경우에는 그 아들, 딸들을 저주해요. 근데 우리 이 위대한 할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애들아 니네는 사이좋게 지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한일 관계 지금 엉망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에게도 또 우리 국민들에게도 아베 정부에게도 일본 국민들에게도 특히나 우리 미래를 젊어지고 나갈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평화로 갈 수 있는 한일 관계가 더 잘해갈 수 있는 열쇠말을 딱 주셨어요. 예. 그 열쇠를 받아들고 어떻게 가야 될까를 어떻게 이 자물쇠를 열고 나갈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배우가 있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런 댓글을 달고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예. 이래서 정말 이제 중요한 순간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분리하자고요. 아까 회계부정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검찰에서 확실하게 수사하고요. 근데 이게 아마 윤미향하고 정의기억연대하고 분리가 안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의기억연대에 임원진, 실무자들 정확하게 책임지고 물러나시고 정의기억연대를 온전하게 새롭게 그 리빌딩해서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이 정의기억연대가 계속 발전해 나가야죠. 할머니들하고 같이. 다만 할머니들 살아계실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선 나눔의 집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나눔의 집은 내부 고발자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운영진들이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고발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운영진이 이미 9개월 전 할머니들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고 사과와 인정을 했던 녹음 파일을 저희들이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공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눔의 집 소장과 사무국장 등 운영진과 직원, 법인이사 등이 모인 회의가 열린 건 지난해 8월. 일주일 전 후원금 사용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이 법인과 운영진에게 개선 방안을 듣고자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할머니가 겨울에 여름 신발을 신고 나가고 여기 돈이 없으면 옷을 못 사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나눔의 집 지출 등 재정 업무를 총괄하는 김모 사무국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직원과 이사 앞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할머니들의 욕구는 무시하고 안전을 위한 기본적 지출에도 인색했던 김 사무국장에 대한 책임 추궁은 계속됐습니다. 경복궁에 소원이한 할머니를 왜 못 가게 하고 비슷한 시기에 다른 행사를 참석하게 하느냐. 왜 할머니 떨어뜨린 데를 왜 5번씩 요구해 겨우 다른 거랑 겨우 바꿀 수 있느냐.
하지만 회의가 열린 지 3주 만에 횡령 의혹이 불거지자 사무국장은 종적을 감췄고 사무국장 책상에선 외국인들이 기부한 외화 후원금이 무더기로 발견돼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잠재적 노인학대 의혹이 제기된 나눔의 집을 방문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이재명 기자, 해당 사무국장의 녹취 스스로 인정을 한 셈입니다. 즉 할머니들을 겨울에 여름 신발을 신게 했다는 둥, 할머니가 5번이 떨어진 침대를 계속 상당 기간 쓰게 했다, 할머니들이 가고 싶은 곳을 방문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운영진 중 한 명이 목소리로 사과하는 내용이었는데 네. 대체 기부금 어디에 쓴 겁니까? 제일 답답하고 속상한 부분이죠. 지금 정의연 사태도 똑같은데 할머니들의 그나마 노후를 그나마 좀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했을 텐데 그 기부금이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쓰이지 않고, 물론 대외 활동 여러 가지 활동들이 뭐 간접적으로 피해 할머니들 명예회복에 쓰였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도대체 피해 할머니들 쓰이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속상한 대목인 것 같고요. 지금 뭐 나눔의 집만 하더라도 기부금과 자산이 뭐 130억 원에 이른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기부금만 현금으로 60억 가까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나눔의 집 이사회에서 이사를 열었는데 나중에 나눔의 집에 거주하고 계시는 피해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시면 이 자산으로 노인 요양 사업을 하자 뭐 이런 이제 대화를 했다 이렇게 해서 큰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 김용태 의원님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피해 할머니들이 어제도 한 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이제 17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 할머니들이 돌아가기 전에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외교 차원에서 일본과 문제를 해결해야겠지만 또 많은 국민들이 낸 기부금도 또 그 할머니를 쓰여야 할 텐데,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양축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구두기관이었던 정의기억연대, 나눔의 집이 모두 다 기부금이 어디 쓰였는지 알 수 없고 유용됐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는 게 굉장히 서글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연세가 많으신 할머님들이 겨울에 얼마나 추우셨을까를 생각해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얼마나 발이 시리셨을까. 겨울에 여름 신발을 썼다, 신게 했다. 안타까운 대목이었습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 하풀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분들이 하풀 3인방에 선정됐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유엔사가 북한의 GP 총격과 관련된 결론을 내놨는데요. 우리 군의 주장과는 다소 다른 부분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풀은 탁현민, 세 번째 하풀은 스쿨존을 덮친 SUV 사고가 굉장히 지금 뜨거운 논란입니다. 하나씩 전해드리죠. 얼마 전에 북한군이 우리 GP 초소에 사격을 가했습니다. 총알 수발이 탄착군을 형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GP에 박혔습니다. 전문가들 일각은 북한이 고의로 사격한 것이다 라는 문제 제기를 했지만 우리 군은 마지막 순간까지 북한이 우발적으로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엔사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일단 우리 군 당국의 결론은 우발적이다, 북한이 실수를 한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유엔사는요, 조사를 했고요, 남북한 양측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북한군의 총격이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군 당국에서는요, 유엔사 조사 결과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북한군 총격에 대한 실제적 조사 없이 발표된 것은 유감이다라고 유감을 표명한 겁니다. 김수영 교수님,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유엔사의 조사 결과는 우리 군은 북한의 GP 사격이 우발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우발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게 유엔사 결론인 겁니까? 유엔사가 이제 원래는 이제 북한도 조사를 해야 되죠. 남한도 조사를 하지만 북한도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북한이 당연히 조사에 응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발적인지 고의적인지 특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조사에 응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취지로 우리가 이제 우발적일 가능성이 컸다고 했지만 유엔사에서 고의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기보다는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발적인지 고의적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그냥 결론을 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좀
좀 더 눈에 띄는 것은 이제 그때 3일날 북한에서 고사총으로 4발을 우리 쪽으로 쐈고 우리가 이제 30발로 K3와 K6가 이제 갔는데 이제 우리는 교전 수칙에 따라서 비례성의 원칙에 맞게 그쪽에서는 굉장히 큰 화기로 우리에게 총을 쐈으니 우리는 좀 작은 화기지만 여러 발을 쐈다. 이제 그 수칙에 맞춰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사에서는 우리 쪽에 또 잘못이 있다. 둘 다 어긴 거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서 그 비례성의 원칙에 대한 좀 해석이 유엔사와 우리 쪽이 좀 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재명 기자, 우리 군이 유엔사 조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한 것은 북한군의 우발 여부 조사와는 상관없이 우리 군의 대응 사격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한 가능성도 있겠군요. 그렇죠. 우리 군이 뚜렷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을 조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엔사 입장에서는 북한이 우발적으로 쏜 건지 아니면 무슨 의도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밝힐 수 있지만 사실 오히려 우리 군이 이제 유감을 표명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오히려 과잉 대응을 했다 이렇게 지금 유엔사가 평가를 한 건데 물론 저쪽에서 4발을 쐈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3배에서 4배 이상을 쏘는 게 규정 수칙입니다. 그러면 20발 이내를 써야 되는데 저희가 30발을 썼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10발 이상 더 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고사총에 맞대응할 수 있는 우리 장비가 그러니까 그 교전 수칙에서 응전이라는 건 저쪽에서 쏜 똑같은 무기로 똑같은 크기 똑같은 화력을 가진 무기를 똑같이 이제 대응을 하는 건데 저희가 처음에 K6 중기관총이 이제 같은 북한 고사총과 같은 대응 무기인데 그게 격발이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K3 경기관총을 이제 15발 정도 쏘다가 나중에 다시 K6 기관총을 다시 쏜 건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잉 대응이 아니다. 이렇게 아마도 유엔사에 설명을 했겠죠. 근데 유엔사는 의외로 우리가 과잉 대응을 했다.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 입장에서는 유엔사가 물론 이제 양쪽 입장을 중립적으로 듣고 판단해야 할 곳이긴 하지만 분명히 북한이 먼저 우리에게 총격을 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한 게 좀 유감스럽다 이렇게 평가한 게 아닌가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언론에서는 지금 이제 주한미군의 방위 분담 가지고 이제 한미 간에 굉장히 이견이 큰 상황인데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같이 맞물려서 저런 평가가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설도 일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우리 군은 북한이 쏜 것에 대해서 우발적이라고 판단을 했지만 유엔사는 그게 우발인지 실수인지 고의인지는 판단을 내리지 못했던 것으로 해석을 해야겠군요. 두 번째 앞으로는 탁현민 씨입니다. 자리까지 높여서 영전을 했습니다. 탁현민 씨가 청와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의전 비서관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대통령 의정을 총괄하는 1급 핵심 비서관이죠. 물러난 지 16개월 만에 승진을 해서 화려하게 복귀를 하는 셈입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인수위 꾸릴 여유도 없이 임기 시작해야 했던 정권 초기와 달리 정권의 틀이 잡힌 이 시점에 탁 위원이 아니면 안 되는 의전이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5월 탁현민 씨의 이야기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오실지 안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오실 수 있다는 가능성만 있어도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준비를 해야죠.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즉 지도자가 남쪽에 온다는 게 그거를 꼭 뭐 대대적으로 환영한다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남북의 평화를 위해 아주 구체적이고 감동적인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장면은 준비를 했어야죠. 해놔야 되고. 당연하죠. 김용태 의원님 승진했군요. 괜한 토 달지 않겠습니다. 행사 기획위원회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을 가졌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 사람이 제 자리에 제 직책을 차정하고 같습니다. 물론 여성 비하 발언 논란 부담이야 당연히 청와대에 져야 되겠죠. 제가 이 자리에도 말씀드립니다. 참 탁현민 씨 하는 거 보면 저희가 봐도 무릎을 칠 정도로 그 발상이 기발하고 내용 자체가 행사 무르르듯이 하는 거는 분명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 쪽에서도 저런 정말 참신한 발상, 기발한 생각들, 행사를 정말 이 시대에 맞게 잘 물 흐르도록 흘러가게 하는 사람들 저희도 찾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하여튼 저는 탁현민 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 비하에 대한 부담은 청와대가 지겠다고 각오한 거니까요. 행사 잘 준비해서 청와대 행사가 정말 남들이 보기에도 국민들이 보기에도 다음에 전 세계에 내놓더라도 품격 있고 좋다면은 우리 나라한테 나쁘지 않죠. 그런 면에서 저는 말씀드린 대로 제 사람이 제 자리에
제 직책을 찾아갔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 또 안 달겠습니다. 예, 박유진 의원님. 김영태 의원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기가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두 분이 같은 예. 타이를 맺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탁현민 씨가 공직에 오기 전에 썼었던 그 글들은 참 보기 민망했다는 사실은 분명하고 본인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내에게도 관련해서 이제 뭐 꾸지람 혼난 이러는 일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공개를 할 정도로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뭐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정치적으로는 여러 말을 남길 수는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 행사가 기발했던 건 아마 다들 국민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늘 그냥 딱딱하게만 했던 국가 행사가 전혀 다른 형식으로 뭐 한편의 뮤지컬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갖고 많은 메시지와 감동을 담아서 현충원에서의 혹은 뭐 광주 5.18 묘역에서의 혹은 4.19 묘역에서의 이런 행사가 지루한 행사였었는데 그렇지 않은 걸로 바뀐 것만 해도 대단히 좀 달라졌다 이런 걸 보여줬고요. 청와대 안에서의 행사도 격이 좀 많이 달랐었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남은 한 2년이 좀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어떤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본인의 재능과 또 본인의 이런 탁월한 끼를 잘 좀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를 하고요. 정치적 논란으로는 안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다음 하프는요. 지금 사실은 굉장히 뜨겁게 논란이 일고 있는 사건인데 경북 경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승용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아이들끼리 싸웠다는 이유로 상대방 어린이를 SUV로 역주행까지 하며 쫓아가서 덮친 사건이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이 끝까지 조사를 해봐야 될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일단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영상 보시고 판독을 해주세요. 문제의 흰색 차량이 지금 등장을 하죠. 25일 오후 경북 경주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벌어진 일인데 흰색 SUV 차량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가 탄 자전거에 바짝 붙어서 골목 모퉁이를 돌고 아이가 페달을 세게 밟죠. 급기야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자전거를 들이받고요. 차는 자전거를 밟고 지나간 뒤에 멈춥니다. 여성이 운전석에서 내려서 아이에게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아이는 아파하면서도 연신 고개를 숙입니다. 이 사고로 자전거를 타고 있던 9살 초등학생이 크게 다쳐서 병원에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판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정색 차는 무관한 차 지나가고 자 흰색 SUV 차와 아이 바짝 붙고 SUV 차량이 자전거에 바짝 따라붙죠. 아이가 지금 가속을 해요. 그런데 흰색 SUV 차량이 그대로 지금 차량의 움직임 보세요. 무언가를 밟고 지나갑니다. 자전거를 밟고 지나갑니다. 아이는 크게 다쳤고 그리고 이 여성의 태도도 지금 논란인데요. 자, 이게 스쿨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사건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경찰이 이 부분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하인드 스토리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이 크게 다친 자전거를 탄 차에 치인 가족이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가해 운전자 딸과 놀다가 때렸다. 사고 없이 떠나자 200여 킬로미터까지 쫓아와서 그 상대방 딸의 엄마가 역주행까지 해가며 고의로 사고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B군의 누나가 이 사고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건 명백한 살인행위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피해 학생 누나가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경찰의 이야기까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코너로 이렇게 들어올 때는 보통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제 거침없이 들어오고 근데 뒷브레이크도 안 밟고 엄마한테 엄마 저 오빠들이 내 괴롭혔다 금지라니까 엄마가 이제 너희 와봐라 이러니까 애들이 자기가 더 도망가니까 따라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일단은 정익진 변호사님, 이 사건의 이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급하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누구와는 다르게 방송심의 규정을 준수하기 때문에 억측이나 뭐 이런 음모론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민식이법이라고 있잖아요. 이 민식이법이 따로 이렇게 별도의 법이 있는 게 아니고 특가법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치사상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들어갔어요. 그걸 이른바 민식이법이라고 하는데 이 특가법 규정은 뭘 전제를 하느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전제로 하는 거고요. 이 교특법은 또 뭘 전제로 하느냐?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전제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고의범죄에는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 어머니가 저 어린아이를 고의를 가지고 저렇게 치었다. 그러면 민식이법은 적용되지가 않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가 적용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상해죄는 당연히 적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속으로 저 아이를 내가 치었을 때 저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미필적 고의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저 피해 학생의 누나가 주장한 것과 같은 살인 미수죄도 사실 가능한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개인적으로 추정이 돼요. 이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역주행했다. 앞에 검정색 차량도 이제 역주행한 것 같은데 저 차량도 역주행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사람이 차를 갖다가 운전하다 보면 누가 탁 걸리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브레이크를 갖다가 감각적으로 밟게 되는데 그런 게 없었던 것 같다. 그냥 자전거를 밟고 지나갔다. 밟고 지나갔다. 브레이크 같은 거 밟는 거 없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런 행위를 하는 의도가 추정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 딸을 갖다가 오빠들이 괴롭혔다. 그러면 나도 어떻게 혼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더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 동영상만 봐가지고는 저 피의자한테, 저 어머니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정익진 변호사님이 개인적인 의견 주신 거고, 경찰은 이제 저 여성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그러니까 자전거를 탁 쳤는 순간 브레이크를 밟고 잡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한 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블랙박스 같은 거, 차에 블랙박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다 드러나고, 한 가지 더, 애가 다쳤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실수로 해서 애를 다치게 했다. 그럼 놀라가지고 119에 신고를 갖다가 했어야 됐는데 저 어머니가 신고한 게 아니고. 아, 그래요? 누가 신고한 거죠? 거의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를 했대요. 그러니까 저런 CCTV,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종류의 그 차에도 CCTV가 많이 있으니까 저런 동영상이 확보가 됐으니까 이제 더 그런 건데, 만약에 동영상이 없었으면 달리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동영상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기자, 이번 사건의 사실은 본질과 관련해서 내친들 사이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고의냐 아니냐가 핵심인데, 물론 가해자는 고의가 아니다 이렇게 경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정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영상을 봤을 때, 그리고 동기를 봤을 때, 그리고 더더욱이나 저도 사고 후의 행동이 가장 눈여겨봐지던데, 여성 운전자의.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서 사과를 받으려 했으면 부딪혔다면 굉장히 놀랐을 것 같은데 좀 그렇지 않은, 물론 영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대화를 들을 수 없었지만 그 영상을 봤을 때는 사고를 내고 저 놀라지 않는 듯한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이제 뭐 스쿨존의 사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지금 저 영상을 제가 다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사실 자전거가 만약 빨려 들어갔으면 정말 큰 사고로 번졌을 겁니다. 다행히 자전거가 옆으로 튀어나와서 아이가 그나마 크게 다쳤지만 어쨌든 생명을 위독하진 않은 상황이지만 정말 더 크게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분노하고 약간 어이없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이제 저 여성 운전자도 엄마이기 때문에 피해자 가족이 주장했던 것처럼 살해의 목적을 갖고 저렇게 했겠습니까만은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와 혹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여성 운전자의 이야기도 조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코로나19가 이른바 이태원 클럽발, 그리고 고천의 한 뷔페 식당 발로 이어지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걱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37만 명이 학교로 부모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죠. 과연 우리 아이들을 보내야 하느냐 학교에 라는 것과 관련된 겁니다. 제가 지금 멈칫한 이유는 코로나19 확진과 관련된 속보가 지금 들어왔기 때문인데 이 속보부터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40명이 어제 하루 증가를 했다는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와서
제가 이 숫자를 듣고 다시 한번 확인하느라 순간 멈칫거렸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입니다. 37명이 이 중에서 지역 감염. 특히나 최근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 오늘 저희가 준비했지만 7차 감염까지 벌어졌고 대규모 이 물류센터, 쿠팡의 물류센터 직원들도 확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이들은 개학을 했고 하루에 다시 40명의 확진자가 늘었다는 것은 적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 뉴스 속보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어디서부터 감염이 된 것인지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는 감염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의 감염 소식에 많은 분들이 놀라고 있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아니 우리 쿠팡 시켰는데 택배 쿠팡인데 우리 애가 쿠팡에서 물건 받았는데 나 출근해 있는 동안 괜찮은 건가 이런 우려 때문일 것 같아요. 쿠팡 부천 물류센터 관련 14명이 확진됐고요. 주거지는 인천, 서울, 파주 등 다양합니다. 직원의 가족 10세 여아, 어린아이까지 확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제 40명이 확진됐다. 물류센터는 폐쇄가 됐습니다. 전현직 직원 3,626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방역당국에서는 물품 배달을 통한 감염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특히 사실은 이 쿠팡을 이용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걱정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재명 기자. 예. 40명. 상당히 좀 많은 수치고. 예. 중요한 건 이 쿠팡 물류센터에 누구로부터 감염이 됐고 이게 이태원 클럽이랑 연결이 돼 있는 겁니까? 지금 뭐 뚜렷하게 확인이 되지 않아서 좀 더 추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부천의 쿠팡 물류센터 조금 전에 보셨지만 3,600명이나 근무한 데에서 14명이 확진자 나타났고 그래서 지금 부천 전 학교가 다 오늘 등교 원래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등교를 다시 연장하는 그런 상황에 모여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참 많은 걸 바꿔놨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흔히 언택트 산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비접촉 산업들을 급성장시켰죠. 그중에 가장 핵심이 이제 온라인 쇼핑인데 많은 사람들이 가급적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쇼핑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지금 확장됐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인 쿠팡에서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많이 등장하고 있고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굉장히 저기서 이제 택배를 보내서 받는 거잖아요, 소비자들이. 사실 어제도 그게 가장 관심사가 컸던 것 같습니다. 과연 물류창고에서 나올 텐데 택배가 우리 집으로 그게 물류센터에 모였다가 다시 배달이 될 텐데 과연 코로나19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물론 방역당국에서는 지금까지 물류센터를 통해서 택배를 통해서 감염된 사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쿠팡 측에서도 물류센터 사람들과 실제 쿠팡맨이라고 하죠. 배달하는 기사 사이에는 접촉이 전혀 없다. 그래서 뭐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래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당분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새롭게 40명이나 늘어난 상황에서 이태원 클럽발 7차 감염도 나왔습니다. 이 말인 즉슨 사람을 거쳐서 7차까지 감염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인천 학원 강사가 학원강사 제자에게, 학원강사 제자가 택시기사에게, 프리랜서 사진작가이기도 한 택시기사는 돌잔치가 열린 부천 돌잔치 참석자에게, 그리고 서울의 방문자에게, 그리고 금호 7080 방문자. 이 금호 7080이 상호죠? 상호? 좀 더 친절하게 저희가 그래픽을 좀 그렸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리고 금호 708 방문자가 20대 딸에게 7차 감염을 시킨 사례까지 지금 나옵니다. 4차 감염 25명, 5차 감염 8명, 6차 12명 7차 감염까지 지금 이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게 일단은 클럽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의 전파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김소영 교수님 상당히 7차까지 나올 정도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우려가 되는 거는 8차, 9차로 가면 어쩌지? 라는 우려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5월 초에 저희가 연휴가 길게 있었죠. 그때 많이 사람들이 막 돌아다녔어요. 뭐 유원지도 가고 이제 그때 조심하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사람들이 더 이상 못 참고 많이 돌아다니기도 했고 또 그때는 이제 생활 방역으로 약간 전환을 해가지고 조금은 다녀도 되는 것처럼 얘기가 되니까 그로부터 한 3주가 지났죠. 원래 이제 한 2주 동안 보고서 그렇게 확진자가 많이 늘지 않으면 이제 계약도 하고 좀 일상을 조금씩 찾아가자라고 했는데 지금 3주가 좀 지난 시점에서 40명으로 이게 늘어나고 있고 지금 7차까지 갔으니 뭐 8차, 9차, 10차까지 가면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고 특히 이제 어디서 도대체 감염됐는지도 알 수 없고 저도 이제 지하철을 이제 자주 타고 다니는데 뭐 이런 지하철이라든가 내가 알 수 없는 경로로 이 병원균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항상 노이로제에 시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택배 상자에 뭐 병원균이 없다, 바이러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당장 매일매일 그 택배를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되죠. 막 장갑 끼고 나가서 소독약 뿌리고 막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약을 하겠다고 지금 오늘 당장 이제 계약을 많이 했고 또 순차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닌 6월 초에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 대단히 걱정이 되고 학교에서 과연 이게 컨트롤이 될까? 특히 뭐 초등학생 같은 아이들은 전혀 이제 그런 생활 수칙 같은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데 몇 시간씩 그 마스크를 쓰고 과연 이 아이들이 있을까 싶은 걱정이 들고 만약에 학교 아이들 중심으로 이 질병이 만약에 확산이 되면은 정말 그때부터는 정말 지옥문이 열리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대단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공적 마스크 200만 장이 사라졌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스크 오부제까지 하면서 철저하게 정부가 관리한다라는 취지로 실행됐는데 200만 장 어디로 간 걸까요? 일단은 한 매체의 의혹 보도로 시작이 된 건데 이게 사실이라면 빨리 200만 장의 행방에 대해서 입장을 식약처가 내놔야 될 것 같은데 SBS의 보도로 시작이 됐는데요. 식약처가 공적 마스크를 생산하는 생산량하고 공급량, 비축량 등 다 전산이 입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약국통에서 한 거고 그러려고 오부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생산은 이만큼 했는데 유통된 양을 따져보니까 마이너스 200만. 어디로 사라진 겁니다. 200만 장.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식약처는 전산상의 수치 입력 오류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정부에서는 공적 마스크를 빼돌렸을 가능성, 누군가가 유통 현황 조사에 착수를 했다라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식약처 마스크 수급 TF가 조사를 담당했다고 하는데 김용태 의원님. 저 반드시 자본회의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저도 지금 이제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반드시 대한민국 정부가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태원에 그 시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전혀 동의하지 않았는데 제 휴대폰 가입한 통신회사를 압수수색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걸 국민들이 용인하는 겁니다. 정말로 자기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우리 공적인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자유를 유보하는 그런 국민들이거든요. 정부가 그렇게 해서 지금 방역을 잘했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칭찬받는다면 바로 이런 것은 반드시 잡아내야죠. 대한민국 정부, 식약처뿐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저 200만 장이 만약에 빼돌려졌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빼돌려졌다면 그 사람 반드시 찾아내서 이 법적 처벌을 달게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박용진 의원님,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이런 차이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며 식약처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식약처는 아직까지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어요. 저게 지금 식약처에서는 전산상의 수출입력을 뭐 오류한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200만 장 이나 전산상 오류. 사실 계산을 해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마스크가 생산량을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마스크가 있고 그중에 이제 200만 장이니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엄청 많은 것 같지만 많죠. 그런데 이제 그 전체 생산량으로 보면 저런 수치상의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 일단 전제를 하고요. 우리 이제 김용태 의원님 하도 세게 얘기하셔가지고 이게 빼돌렸나? 이게 지금 혹시 그러실까봐. 근데 만일에 이런 그 오류라면 사실은 금방 해명을 할 수 있거든요. 어디서 또 계산이 틀렸다 이렇게 하면서 해명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 청와대에서 관계 그 담당 비서관실에서 2번, 3번 자료 요구를 받아가지고 계속 확인하고 이상하다 그러면서 확인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는 청와대의 그 질문이랑 확인 작업에
제대로 해명을 못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답답한 건 저게 지금 나온 것처럼 식약처의 마스크 수급 TF 거기가 직접 조사를 담당한다 그러면 이게 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이 조사를 스스로 담당하나? 사실은 총리실이나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혹은 감사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는 한데 자체 조사하고 거기서도 해명되지 않으면 저는 뭐 일단 강제적인 조사나 감사원의 조사나 혹은 이제 수사를 해서라도 이러한 뭐 혹여 있을지 모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물품 비축 물량에 대한 이런 빼돌리는 행위,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 혹시나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엄단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200만 장 이게 정말로 통계적인 오류인지 약간 좀 정의연의 해명과 굉장히 오버랩이 돼서 회계상의 오류, 통계상의 오류인 건지 입력상의 오류인 건지 두 분 의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누군가가 빼돌린 것인지 일단 정부의 설명과 조사를 조금은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2, 3알로에서는요. 할머니의 진정성을 왜곡하는 자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오늘 본방에서 못다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2, 3알로에도 많이 접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